내셔널 갤러리에서 우리가 둘러볼 마지막 공간은 본관의 전시실들입니다. 이곳에는 1700년부터 1900년까지 200여 년 동안의 명화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도에 쑥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죠. 이 고흐, 르누아르, 모네, 마네, 세잔, 드가 등 익숙한 인상파 및 후기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요. 기타 인상파 이전에 밀레, 코로, 앵그르 등 낭만주의 및 신고전주의 작품들도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화적 전통이 프랑스나 이태리에 비해서 익천한 영국이지만 그들의 자존심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윌리엄 터너, 컨스터블 등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국민 화가들의 대표작들 또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영국 화가들의 작품은 별도의 동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관의 전시로 들어가서 고흐의 해바라기를 만나볼까요? 내셔널 갤러리에는 르누아르의 작품 11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중 9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극장에서는 오페라 박스에 앉아있는 두 명의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아랫박스에 관객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무대를 볼 수 없고 여성 중 한 명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있으며 그녀는 뒤에 다른 여성의 얼굴 대부분을 가립니다. 그녀는 무언가가 그녀의 관심을 흡수하는 듯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무대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9세기 파리에서 극장에 가는 것은 쇼를 보는 것만큼이나 사회적 지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르누아르가 그린 오페라 박스 그림 3점 중 하나로 당시 파리 패션의 현대적 주제였습니다. 1888년도 이전에 르누아르는 누드를 거의 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80년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면서 로마 조각과 르네상스에 푹 빠져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르누아르는 모델이 앉아있는 수건의 줄무늬천이나 버려진 드레스, 그리고 그녀가 고정하고 있는 머리카락이 당시 유행하는 스타일이라는 사실과 같이 알아볼 수 있는 현대적인 터치를 더했습니다. 그녀는 수영장이나 개울가에 있는 바위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실내가 아닌 그는 오랜 전통의 고전적 누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우산은 제가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르누아르 작품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전경을 채우는 6명의 주인물과 분주한 파리의 거리에 우리를 배치시킵니다. 그들 뒤에 있는 밀집된 군중은 그놈의 대로를 거의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그림의 윗부분은 우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와 두 딸, 중앙에 있는 옆모습의 여성을 포함한 오른쪽 그룹은 풍부하고 빛나는 톤의 섬세한 터치로 특징적인 인상주의적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 스키프, 작은 배란 뜻이죠. 인상주의 그림의 전형입니다. 르누아르는 세련된 차림의 여성, 노젓는 배, 그리고 돛단 배, 멀리 다리를 건너는 증기기관차와 같은 몇 가지 친숙한 인상주의 모티브를 그렸습니다. 진한 파란색 물에 밝은 주황색 보트를 배치하면서 의도적으로 보색을 사용했는데요. 서로 나란히 보면 더욱 강렬해집니다. 이 그림은 르누아르가 그린 최초의 누드화 중 하나입니다. 초기 누드 작품이어서 그런지 자세가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과거에 누드에 대한 전통적 접근 방식을 취하여 자연 속에서 여성을 묘사했고 마치 그리스 신화의 요성처럼 개울가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예술가의 연인이자 그의 경력 초기에 거의 모든 작품에 나오는 여성 모델이었던 리즈 트레오입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20세기 초 프랑스의 예술계의 사랑을 받았던 미시아 세르티에 초상합니다. 지역신문은 그녀를 파리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였던 그녀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 작가, 음악가들과 거의 모두 어울렸습니다. 로트렉, 보나르, 샤르트르 등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했고 화가는 그녀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르누아르도 그녀의 초상화를 여러 점 그렸습니다. 이 그림 탬버린을 치는
소녀와 다음에 캐스터네트를 든 춤추는 소녀는 서로 동반되는 작품입니다. 두 여자는 풍만한 몸매에 동양적 스타일의 옷을 입고 그녀들의 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르누아르 자신이 위해 포즈를 취해주던 드레스메이커와 르누아르 가족의 유물이자 가정부였던 가브리엘 르나르를 모델로 그렸다고 합니다. 풍경화는 프랑스의 중세 도시인 안시 근처의 풍경입니다. 르누아르 그림에서는 많지 않은 풍경화인데요. 부드러운 색조의 조합이 두드러집니다. 클로드 모네의 작품이 17점 소장되어 있는데요. 중에서 10점을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그중 4점은 지베린에서 그린 수련과 아이리스 꽃입니다. 모네는 지베린에 있는 자신의 집에 화초를 심고 연못을 조성하였습니다. 기존 연못을 확장하여 이국적인 새로운 품종의 수련으로 채웠고 일본 판화에서 본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한쪽 끝에 아치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물의 정원은 모네의 후기 화가 경력에서 가장 큰 집착이 되었고 약 250점의 그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 수련이 핀 연못은 일본식 다리 아래 한가득 수련이 담긴 연못을 그린 그림입니다. 멀리서 보면 대체로 초록 일색이지만 화면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실제 자연색을 벗어난 다채로운 색들이 짧은 붓줄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석양의 수련꽃입니다. 진은 해의 분홍색과 노란색 광선이 연못에 반짝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물표면과 연못의 깊이, 그리고 수평에 배치된 수령과 수직으로 늘어진 수양보드를 오고 갑니다. 1916년 모네는 지베린에 있는 자신의 집에 새로운 스튜디오를 지어 수련 연못의 거대한 캔버스를 작업했습니다. 캔버스의 높이는 2m가 넘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 22점을 프랑스 정부에 기부했습니다. 현재 그 그림들은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에 있는 2개의 타원형 방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베린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수련 그림은 가로가 430cm에 달하는 대형 그림입니다. 거리와 간점이 사라지고 무한한 물이 시야 전체를 차지합니다. 거대하고 창백한 그림은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포면은 살아있고 녹색, 황토색, 보라색, 노란색, 하늘색, 분홍색 등의 흔적으로 반짝입니다. 아이리스는 모네가 가장 좋아하는 꽃 중 하나였으며 그는 다양한 종을 재배하여 지베리니의 꽃밭과 연못에 모두 심었습니다. 이 그림은 모네가 1914년에서 17년경에 그린 수련 연못 기슭을 둘러싼 약 20개의 아이리스 중 하나입니다. 라 그르누이에르의 목욕입니다. 1869년 여름 모네와 르누아르는 파리에서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생강에 있는 조용한 시골 휴양지인 라 그르누이에르에서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곳은 당시 도시에서 벗어나 주말을 보내기에 아주 인기 있는 휴양지였습니다. 모네는 순간순간 바뀌는 물 표면의 표현에 집중하며 인물들은 반면에 간단한 붓터치로 표현을 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그린 르누아르는 사람들의 표현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그린 두 그림을 비교하면 같은 이상파지만 서로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그린 르누아르의 그림입니다. 사람들의 표현이 굉장히 세밀하지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같은 장소에서 그린 모네의 다른 그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인물들의 표현이 굉장히 간결하죠. 모네는 미루나무를 주제로 여러 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약 23점 정도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 시리즈는 1891년부터 그려졌는데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변하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변하는 풍경을 그려내면서 빛과 색채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아래 템즈강은 모네가 피사로 등과 함께 프로시아와 프랑스 간의 전쟁을 피해 영국에 체류할 때 그린 그림입니다. 웨스트민스터를 뿌옇게 물들인 물안개 그리고 그 흐린 하늘이 만들어낸 물살의 그림자가 특유의 짧은 붓질로 이어져 있습니다. 생라자르의 역사는 모네가 항상 가서 작업을 하던 마네의 작업실 옆에 있는 기차 역사를 그린 12점의 그림 중 하나입니다. 모네는 이젤과 하구통을 직접 들거나 수많은 인파들 틈에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생생한 현장을 담기 위해 그는 때로 선로 책임자에게 기차에서 연기를 내뿜도록 부탁하기도 했고 때로는 기차를 멈추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화면은 양감이 사라진 굵고 거친 선의 물감으로 가득 찰 뿐인데 이는 세세하게 기차의 구석구석을 있는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보이는 대로의 인상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림은 기차를 통해 눈부시게 발전하는 산업화의 현장을 찬양한다든가 그 이면에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빛으로 이해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생라자르 역사 시리즈는 모네가 영국에 체류할 때 보았던 터너의 비증기 속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같이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이 돼 있죠. 모네의 기타 생라자르 연작들입니다. 모네에게 있어서 눈이 내린 풍경은 그의 빛의 표현에 아주 좋은 소재였는데요. 파리 외곽의 아르장띠에서 눈 오는 겨울 풍경도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노르망디 해안 트르빌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넓은 모래사장, 상쾌한 공기, 인상적인 해변 건축물이 있는 휴양지 풍경을 보여줍니다. 모네는 아내 까미유와 아들 장과 함께 트르빌에서 보낸 몇 주 동안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까미유와 한 여성 동반자가 클로즈업에 나와 있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스냅샷처럼 액자에 의해 자연스럽게 배열되고 잘려 있습니다. 페인트에 묻은 모래알은 캔버스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밝은 햇살은 밝은 흰색의 붉은 획으로 전달되고 여성들은 파라솔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니 작품은 5점 소장하고 있는데요. 그중 4점을 소개합니다. 막시밀리안은 1864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황제의 지원을 받아 멕시코의 꼭두각시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3세는 군사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1867년 5월 멕시코의 공화주의 세력에 체포된 막시밀리안과 그의 장군 2명은 그해 6월 19일 총살대에서 처형됐습니다. 마네는 나폴레옹 3세의 정치적 야망과 무능함의 희생자로 널리 여겨졌던 막시밀리안의 죽음에 격려했고 처형에 대해서 소사시적 규모의 예술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손상된 그림은 그가 1867년과 1868년 사이에 그린 4가지 버전 중 2번째의 것입니다. 마네가 죽은 후 그의 가족은 캔버스를 잘라서 각 조각을 따로 팔았습니다. 남아있는 조각품들은
주가가 다시 모았고 1918년에 내셔널 갤러리에서 구입했습니다. 이 조각들 마침내 1970년대 후반에 하나의 캔버스로 합쳐졌습니다. 아내가 그린 다른 막히밀리안 황제의 처형 그림입니다. 이렇게 여러 그림을 그린 걸 보니까 마네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 꽁세르에서는 마치 미완성작처럼 그리다가만 느낌이 드는데요. 카페 금의 무표정한 얼굴과 파이프를 물고 있는 남자의 너른 등짝만 한 화면 때문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스위스에 있는 다른 그림과 좌우로 합쳐져야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마네가 원래 1878년에 카페 콘서트라는 큰 작품을 그렸고 원래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 두 개의 다른 작품으로 나눴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미술사학자들은 원래 작품 왼쪽 부분이 현재 스위스 빈터 투어의 오스카 라이나르트 컬렉션에 있는 아우 카페라는 가정에 동의했습니다. 원래 작품의 오른쪽입니다. 이 그림은 똑같은 장면을 그린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또 다른 작품입니다. 에바 곤잘레스는 만의 유일한 정식 제자로 이 초상화는 곤잘레스가 이 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특이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작품은 이미 완성되어 액자에 넣어져 있으며 오른쪽 밑에는 만의 서명이 있는 반쯤 말린 그림 같은 종이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스승으로서의 만의 역할을 상기시켜주는 듯합니다. 그녀의 포즈와 흰 드레스 그리고 그림을 그릴 사용된 분늘림의 유려함은 18세기 여성의 자화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종종 아름다운 흰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는 그녀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며 흐르는 그녀의 흰 드레스가 그림의 전체적인 안정적 구성을 만들며 그 밝은 색깔은 어두운 배경 속에서 더욱 화사하게 빛나 조명의 구실을 하는 듯합니다. 1862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마네가 1852년부터 1870년까지의 프랑스의 제2제정 시기에 파리의 현대생활을 그린 최초의 주요 그림이며 도시의 여가 생활에 대한 그의 관심을 보여준 그림입니다. 이 주제는 인상파와 마찬가지로 그의 남은 인생 동안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마네는 그림의 가장 왼쪽에 캔버스에 몸이 잘려있는 사람인데요.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데 그나마 앞 사람이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마네의 지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의 가족, 친구, 동료들의 단체 초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회화에 있어 주제와 기법으로 인해 현대 회화에 있어 일종의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까뮤 피사로는 풍경화를 주로 그린 인상파 화가입니다. 이 그림은 그가 즐겨 그린 파리의 블로바드 몽마르트의 풍경화 14점 중 하나인데요. 시간과 날씨에 따라 변하는 빛의 변화를 포착하여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은 그가 야간에 그린 유일한 작품입니다. 피사로는 젖은 포장도로에 반사되는 다양한 유형의 인공 조명에 특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림 중앙을 따라 새로 설치된 전기가루 등의 차가운 은색은 상점 창문의 따뜻한 노란색 가스등과 거리를 따라 내려선 택시의 석유 연소 램프와 대조됩니다. 따라가 지나가는 군중과 교통,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암시하기 위해 사용한 구제 터치가 그의 기량을 말해줍니다. 까뮤 피사로는 풍경화 외에도 풍속화 같은 이런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그린 그림을 자주 그렸습니다.
에드가 드가의 작품이 17점 소장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5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드가 드가는 목욕하는 여인을 주제로 한 여러 작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는 이 주제를 통해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를 탐구하면서 다양한 기술과 스타일을 시도했습니다. 드가의 목욕하는 여인을 주제로 한 작품은 대략 20여 점에 이르며 이들 중에는 파스텔, 유화, 드로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목욕 후에 몸을 말리는 여인을 그린 그림입니다. 드가는 무용수를 주제로 한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는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무대대의 일상을 포착하는 데 주력했으며 작품들은 주로 파스텔류와 드로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 무용수들은 얇은 무용복에 휩싸여 있지만 두 명의 발레리나의 붉은 머리카락이 공간에서 움직이는 흐릿한 형태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는 휘어져 뻗어 있고 섬세한 흰색 치마가 흔들리고 흔들립니다. 여기에 묘사된 흰색 튜티는 19세기 후반 파리 오페라에서 어린 무용수들이 많이 입었던 연습복입니다. 머리를 빗는 여성 또한 드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며 이 그림은 그가 이 주제를 가장 대담하게 다룬 작품 중 하나입니다. 하녀가 아직 옷을 다 입지 않은 여주인의 머리를 빗기고 있습니다. 여주인은 하녀의 힘에 뒤로 젖혀진 채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어 마치 자신의 이마를 누르고 머리카락을 고정하듯이 합니다. 이 구성은 붓을 굵게 휘두르며 스케치되었고 일부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더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위의 물체는 미완성처럼 보입니다. 에드가 드가는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던 사진기에 열광했습니다. 그는 사진기로 찍었을 때나 가능한 독특한 구도를 자신의 그림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페르난도 서커스의 라라라는 그림은 화가가 이젤을 들고 그 앞에 앉아 잡기 힘든 각도로 객석에 앉아 한껏 렌즈를 위로 향한 데 찍은 사진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은 스파르타 소녀들이 달리기, 레슬링, 원반각, 창 던지기 등의 운동을 하도록 명령받고 소년들에게 도전하도록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경쟁이라기보다는 구애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는 아이들의 어머니인 여성들이 스파르타의 규칙을 만든 노인 리쿠르고스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왼쪽에 타이게투산이 내려다 보이는 스파르타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신체적으로 열등한 스파르타의 아기들이 버려졌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그린 첫 번째 시도인 드로잉, 시카고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드로잉의 의도와는 달리 이 그림에서는 등장인물들의 고전적인 특징을 현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가는 이 그림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평생 이 그림을 자신의 스튜디오에 보관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에는 고우의 그 유명한 해바라기와 고우의 의자를 포함한 7점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림 해바라기는 고우가 그의 화가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인 아를레에 머물 때 그린 7점의 해바라기 그림 중에서 반고 미술관에 소장된 것과 함께 가장 뛰어난 작품입니다. 고우는 친구이자 동료 예술가인 폴 고갱의 방문을 대비하여 아를레에 있는 자신의 집을 장식하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한때 해바라기는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해바라기가 그에게 다양한 의미를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정의 상징이자 자연의 아름다움과 활력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한 삶의 열정과도 같은 꽃이지만 처절하리만큼 선명한 고우 특유의 노란색으로 인해 오히려 삶이 아니라 죽음을 언급하는 듯합니다. 역시 두터운 물감으로 짓이겨 놓은 듯한 해바라기를 보고 고갱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고우가 해바라기를 그리는 모습을 기념하여 그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예술가도 특정 꽃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았으며 이 그림은 사람들에게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사랑받는 고우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고우의 의자는 그가 아를레에서 고갱과 함께 생활하던 시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두터운 물감과 짧고 투박한 붓질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그림은 고우가 이때부터 집착하던 노란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화면에 강조된 의자는 묘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데 그 위에 놓인 담배와 파이프는 광기어린 한 천재 화가의 피할 수 없는 고독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고우는 이 그림과 대응되는
고갱의 의자라는 그림도 한 점 그렸습니다. 고흐는 1889년 여름 프랑스 남부 생레미 마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여러 버전의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고흐가 병실에 갇혀 있는 동안 9월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풍경에는 황금빛 밀밭, 키가 큰 사이프러스 나무, 올리브 덤불, 푸른 알필 산맥의 배경과 같은 전형적인 프로방스 모티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흐는 여름 남부 프랑스의 강하고 차가운 바람인 미스트랄이 불 때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썼는데 여기서는 그 바람이 전체 풍경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강력하고 리드미컬한 선과 소용돌이 치는 분놀림으로 묘사되어 고흐의 자연의 활력에 대한 감각을 전달합니다. 세잔의 그림 14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그는 풍경 속에 남녀가 누드로 목욕하는 그림을 무려 200여 점을 그렸습니다. 그 목욕하는 사람을 단독이나 그룹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형 그림은 세잔이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작업한 3점의 여성 목욕 그림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이 주제에 대한 그의 평생 연구의 정점이자 그의 전체 경력의 절정을 나타내며 20세기 초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숲속 빈터에서 휴식을 취하는 여성이라는 주제는 이상적인 풍경 속에 누드 또는 반누드 인물이 등장하는 목가적 장면의 고전적 전통을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목욕하는 ним프와 여신의 그림, 베네치아 르네상스 미술의 신화적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세잔의 그림에는 그러한 명확한 서사나 문학적 출처는 없습니다. 인체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을 잡아낸 인상파와는 달리 세잔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대상의 모습을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잡아내 질서정연하게 화면에 옮기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 프로방스의 언덕길은 바로 그 다양한 형태의 자연이 세모, 내매 등의 기하학적으로 단순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노파가 시선이 흩어진 채 묵주를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모델은 수도원에서 도망친 전직 수녀로 세잔이 하인으로 데려갈 때까지 아무 목적 없이 방랑을 했다고 합니다. 1890년대 초 세잔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고립된 채 과일, 접시, 천, 물병 등 동일한 물체를 반복적으로 그려서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고 그 형식적 속성을 조사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정물화에서의 일관성 있는 물체 배열에 미묘한 왜곡 효과를 도입한 세잔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하풍은 후기 큐비즘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합니다. 오렌지의 단순화되고 덜 변조된 형태는 주전자의 부풀어 오른 바닥이나 윤곽이 잡힌 주름과 능선이 있는 커튼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경의 과일은 테이블보의 주름 위에 위태롭게 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세잔이 자기 자신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샤또 누아르는 프랑스 남부 엑상프로먼스 근처에 넓은 부지에 위치한 집이었습니다. 숲에 둘러싸인 황폐하고 고립된 샤또는 세잔에게 많은 주제를 제공했으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여기에서 많은 그림들을 그렸는데요. 인간의 기회 없는 거친 풍경에 점점 더 끌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사라와 함께 작업하던 북부 프랑스를 떠나 1870년 봄 고향 남부로 돌아와 마르세유 근처의 어촌 마을인 에스타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야외에서 작업하면서 강렬한 지중해 빛과 색상을 강조하고 볼륨을 평평하게 하는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마치 카드와 같습니다라고 썼습니다. 푸른 바다에 빨간 지붕이 있습니다. 세잔이 이 그림을 1877년 제3회 인상파 전시에 보냈습니다. 정묘파 화가인 쉐라가 1884년 봄에 열리는 살롱전에 출품하기 위하여 그린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비교적 큰 사이즈의 그림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살롱에서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여러 남자와 소년이 파리 중심부 북서쪽 교회인 아스니에르의 생강둑에서 목욕을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옆모습으로 보면 그들은 조각품처럼 움직이지 않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몰두해 있는 듯하며 서로에게 무심하며 우리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밝지만 흐릿한 햇빛으로 가득 찬 이 장면 전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하고 모든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듯 고요합니다. 배경에는 평행한 다리를 부분적으로 숨기고 있는 철교와 남자들이 일하는 클리셰 가스공장과 꿀떡이 보입니다. 툴루즈 로트렉이 그린 동료 화가인 에밀 베르나르의 초상입니다. 에밀 베르나르는 예술적 대담함으로 당시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1890년도 내내 툴루즈 로트렉은 파리의 매음구를 방문하여 며칠 동안이나 그곳의 여성들을 관찰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대표적인 그림은 프랑스 알비에 있는 툴루즈 로트렉 미술관에 있는 1894년에 그린 르데스 물린스 사롱에서라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여성들이 고객을 기다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방금 전 툴루즈 로트렉 미술관에 소장된 그림의 초기 단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종종 친밀한 순간이나 동반자 관계 또는 동정의 몸짓을 묘사한 여성 간의 우정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그림들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바위 난간에 앉아있고 그녀의 시선은 어린 알몸의 아이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레가 그린 이 그림은 마치 성화에서 보는 성모자상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어두운 헛간에서 농부가 곡물을 광줄에 담고 키질을 하고 있습니다. 밀레 특유의 갈색과 황색의 톤이 화면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농민 생활을 다룬 밀레의 최초의 작품입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농민을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1848년 파리 사롱전에 출품해서 입상했습니다. 이에는 루이 필리방의 몰락과 제2공항의 수립으로 이어진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혁명의 요인 중 하나는 흉작을 포함한 농촌의 피폐였고 밀레는 농민들에 대해 동정 어린 애정을 가지고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동화적 상상력으로 밀림을 표현한 루소의 그림입니다. 호랑이가 울창한 정글에 잎사귀에 몸을 숙이고 등을 굽히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호랑이가 번개에 움츠러든 건지 아니면 먹이를 노리고 있는 건지. 이 그림의 이름은 부제는 서프라이즈드입니다. 루소가 그린 약 20점의 정글 그림 중 첫 번째 작품으로 그의 가장 대표작입니다. 이 정글은 완전히 상상의 산물입니다. 루소는 실제 멕시코에서 프랑스군에 복무했다고 주장하지만 프랑스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숲그림은 그가 파리 식물원에서 본 국내 관엽식물과 열대식물을 소재로 그렸다고 합니다. 이제 르브랭은 프랑스의 여성화가입니다. 주로 아름다운 여성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그림 밀짚 모자를 쓴 자화상은 그녀의 대표작입니다. 그녀는 파레트와 붓을 든 채 매력적인 표정으로 우리를 직접 바라보며 그녀 자신이 우아한 사교계의 여성이자 뛰어난 화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색과 극적인 화면을 중요시하는 낭만주의의 대가 외젠 드라쿠라가 그린 십자가 외의 그리스도입니다. 선을 완벽하게 완성한 뒤 그 안에 색을 그려넣은 것이 아니라 색을 칠하다 보니 형태가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는 얼핏 베네치아의 티치아노를 떠올리게 합니다. 거칠고 폭력적인 하늘의 색감과 감정을 극한으로 모는 등장인물의 자세와 표정은 근엄하고 절제된 당시의 주류였던 신고전주의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발생한 신고전주의 미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과 사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경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고전주의의 대표적 화가 앵그르의 앉아있는 무아트시의 부인입니다. 화면 오른쪽 거울에 비치는 그녀의 모습은 고대 그리스의 신상 조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만 팔과 어깨 등에 살집이 두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인체를 그 누가 보아도 완벽하게 이상화시키지 않고
화가 자신이 보기에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신고전주의 화풍을 살짝 비켜나 있습니다. 이 그림 안젤리카를 구하는 루제로는 16세기 서사시 오를란도 프리오스의 한 에피소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기사 루제로는 야만인에게 납치된 이교도 공주 안젤리카를 발견했습니다. 벗겨지고 바위에 묶인 그녀는 바다 괴물에게 제물로 남겨졌습니다. 날 수 있는 전설적인 반말 히포크리프를 탄 루지에로는 창을 괴물에 벌어진 입에 찌르고 안젤리카를 구합니다. 앵그르는 1819년에 베르사유 궁전의 왕자의 방을 위해 이 이야기의 더 큰 버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은 버전에서 그는 바다 풍경 배경을 줄이고 괴물을 루제로와 안젤리카 사이에 배치하여 드라마를 강조합니다. 그는 안젤리카의 매끈하고 창백한 몸을 단단한 갑옷과 돌, 날카로운 창, 그리핀의 부리와 발톱, 괴물의 이빨과 대조시켜 안젤리카가 직면한 위험을 강조합니다. 폴 드랄로슈는 멱살을 주로 그린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화가입니다. 흰백의 드레스를 입은 가녀린 한 소녀가 눈을 가린 채 자신의 목이 놓일 형틀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녀 바로 곁에 선 신부는 속삭이듯 그녀에게 목을 올려놓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선 남자의 손에는 그녀의 목을 내리칠 도끼가 들려 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제인 그레이, 헨리 8세의 첫째 딸인 메리 1세의 명에 의해 형장이슬로 사라진 영국 역사상 첫 여왕입니다. 불행히도 이 영국 최초의 여왕은 딱 아흐레만 왕으로 재임하고 이후 메리 1세와 카톨릭 옹호자들에 의해 폐위당했고 인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장 베로우는 원래 식상화가로 일했고 1870년대 말에 자연주의 스타일로 그린 파리 일상생활과 장르를 묘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이 그림은 After the Misdeed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인데요. 19세기 후반 파리의 장르가에 속합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다분히 도덕적입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이 소파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을 보면 상당히 지체높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던 이성으로부터 배신당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이성의 희생양이 된 여성이라는 주제는 19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인기가 있는 주제였습니다. 프랑스 화가인 장 앙투안 바토는 로코코 미술의 대표적 화가입니다. 제목인 The Scale of Love는 와토의 사후 몇 년 후에 만들어진 판화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그 이름은 사랑의 멜로디 또는 유혹과 유혹의 여러 단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 쌍의 연인이 수풀에 앉아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내가 연주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이 여인은 기타를 든 사내의 왼손을 보고 있네요. 남자는 연극적인 이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가 연인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녀가 들고 있는 악보를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둘 사이 흐르는 사랑의 멜로디가 들리는 듯합니다. 미술관에는 28점의 포로 그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포로는 현대적 양식의 풍경안을 개척한 19세기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이 4개의 패널 그림은 코로가 친구이자 동료 예술가인 알렉산드르 가브리엘 데캄을 위해 그린 하루 중 다른 시간대를 보여주는 4개의 패널입니다. 코로가 파리 남동쪽에 있는 퐁텐블로 숲의 새벽, 정오, 저녁, 밤 4가지 시간대를 담은 그림입니다. 좌측으로부터 우측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하루의 시간에 담긴 초록의 풍경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숲이 주는 고요함, 연하게 부는 바람,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 그리고 어김없이 다시 내일을 기다리는 소중한 하루. 그림은 잔잔한데 무수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 풍경화는 코로가 말년에 그린 여러 작품 중 하나로 나무와 인물이 있는 전경, 오른쪽에 호수나 바다, 왼쪽 배경에는 언덕 아래로 내려온 햇살이 비치는 건물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코로는 다른 지역의 여러 풍경 요소를 섞어서
자신의 그림이나 드로잉에 참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진녹색의 풍경 속에서 나무를 모으는 사람의 주황색 모자는 코르가 풍경화에 종종 사용하는 악센트의 전형입니다. 이 일에 몰두하는 사람 위로 세찬 바람이 부는 것 같고 하늘은 우중충한데 이러한 색조는 대부분 코르 그림의 색조입니다. 프랑 오늘의 프라고나르는 대표적인 프랑스 로코코 화가입니다. 이 그림, 큐피트에게 받은 선물을 언니에게 자랑하는 푸시케는 영문도 모른 채 큐피트에게 끌려와 결혼한 뒤 처음으로 친정 언니들을 자신의 궁으로 불러 자신의 행복한 생활을 과시하는 푸시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서성이는 언니들의 머리 위로 악마 같은 얼굴을 한 어린 요정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들은 화를 의미합니다. 동생의 모습에 질투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양한 색상들의 옷에 감추어진 여인들의 육체는 루벤스의 그것을 연상케 합니다. 스멜라토는 베네치아의 풍경화가입니다. 세밀한 풍경화에서 베네치아와 런던 및 영국 교회의 분위기를 훌륭하게 묘사하여 후대의 풍경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그의 그림은 베네치아나 영국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어서 가격이 많이 높았다고 합니다. 곤돌라는 무리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우리의 시선을 데우나 다음으로 베니스에서 가장 큰 수로인 카나레지오나 입구로 이끄는 어선을 지나갑니다. 다음 이 그림은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의식의 규모와 화려함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관중을 태운 보트와 활기찬 곤돌라, 사공의 금색과 빨간색의 바지선 또는 도제가 축제의식에 사용한 선박인 부친토로를 둘러싸고 있으며 상부 갑판에는 인물들이 가득합니다. 매년 승천절에 부친토로는 석호로 노를 저어 나가 도제가 베니스와 바다의 결혼을 상징하는 축복받은 반지를 물에 던졌습니다.